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보가크 용접 네 번째 시간으로 피보가크 용접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보가크 용접법입니다. 자, 1번 운봉법에 대한 종류입니다. 운봉법에 대한 종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꼭 쳐주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진법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용접장이 짧으면 변형, 잔료 응력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용접장이 길면 잔료 응력과 수축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전진법.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용접하는 방법. 보통 학교에서는 이것을 많이 쓰실 것이고요. 자, 용접장이 짧으면 변형이나 잔료 응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짧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써도 크게 문제가 없고 실제로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긴 경우에, 용접장이 긴 경우에, 용접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하는 길이를 용접장이라고 하고요. 길게 되는 경우에 잔류응력과 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실제로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판으로 용접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마 150mm 정도 용접하실 거예요, 아마.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근데 현장에서 나가면은 150mm보다 긴 경우도 많고요. 상당히 그거보다 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철판이 이렇게 열을 받으면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됩니다. 용접 중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수축이 된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기존의 기술자분들이 다 개발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전진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변형이 좀 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후진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운봉법 중에서 후진법과 전진법을 좀 구별을 하고 싶은데요. 자, 전진법은 보시면은 이 용접봉을 이쪽으로 가면 전진법이 되고, 이 용접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눕혀져 있다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후진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후퇴하는 용접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운봉에 대한 이제 전진 후진이 아니라, 자, 여기서 밑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먼저 용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또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용접하고, 이 부분을 용접하고, 이 부분을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후진법이고요. 수축과 잔료 응력을 좀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칭법입니다. 대칭법은 뭐 간단하죠. 가운데, 정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자, 첫 번째 용접, 두 번째 용접, 세 번째 용접, 네 번째 용접,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용접을 하는 것이 대칭법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더라도, 자, 이쪽도 열을 받고 이쪽도 열을 받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균형이 맞게 수축이나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스킵법입니다. 스킵법 같은 경우에는 스킵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예전에 이제 표현을 한 게 비석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뭔가 비석하고 이 스킵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책에서 이제 이걸 처음 명명하신 분들이 비석법이라고 명명을 하셨고요. 이제 영어로는 스킵법이라고 합니다. 스킵법은 중간에 용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번 용접을 하고 2번 용접을 하고 3번 용접을 하되 중간에 있는 이 4번, 5번 나중에 용접을 하는 게 스킵법입니다. 그래서 용접부를 짧게 나눈 다음에 띄엄띄엄 용접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잔류응력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칭법하고 스킵법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용접법 중에서 다층 용접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층 용접법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층이 있고 다층이 있습니다. 단층은 뭘까요? 단층은 한 번에 모든 용접을 다 끝내는 것을 단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다층 용접은 여러 층으로 나눠서 용접을 하는 것을 다층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 나쁘냐, 이제 그것은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모재의 상태나 아니면은 뭐 두께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어떤 건 단층에 끝내도록 하고 어떤 거는 다층에 나눠서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두꺼운 철판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 아니라 다층으로 용접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덧살 올림법입니다. 덧살. 자, 덧살을 올리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우리 교육 현장이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덧살 올림법. 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번 비드를 용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비드를 용접하고 3번을 용접하고 4번을 용접하고 5번을 용접하고 자 6번을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덧살 올림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빌드업법이라고 합니다. 자, 빌드업. 요즘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드업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빌드업. 그래서 덧살 올림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것은 평면으로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전체를 용접한다고 보시면 되고 층층이 나눠서 용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진 블록법이 있습니다. 전진한다. 뭐가? 블록이라는 것이 전진해서 용접이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 개의 용접봉으로 살을 붙일 만한 길이로 구분해서 홈 한 층 완료 후 다른 층을 용접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이 블럭을 용접한 이후에 또 하나의 블럭을 또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가는 용접법이 전진 블록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캐스케이드 법이 있습니다. 자, 캐스케이드 법은 한 부분에 몇 층을 용접하다가 다른 부분의 층으로 연속하여 전체가 계단 형태를 단계를 이루도록 용접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명 계단식 용접법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접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라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 1번은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고 1번을 덮은 용접을 하고 자, 반대로 1번과 같은 너프에 용접을 합니다.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도 이렇게 용접을 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용접하고 그리고 4번도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용접하는 방법이 바로 캐스케이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 다층 용접법의 종류 3가지 덧살 올림법, 전진 블록법, 캐스케이드 법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본 용접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용접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서 용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요. 이거 이해를 하시고 좀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능한 용접은 자유단으로 보낸다. 이제 모르는 단어들 막 나오죠. 또 모르는 단어 막 나옵니다. 자, 모르는 단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에 의해 억제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넓은 판이 있습니다. 이 넓은 판이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다면 여기가 움직이는 곳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자유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자유단이고 여기는 이제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고정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단과 고정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자유단으로 왜 용접을 보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잔류 응력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유단으로 보내줍니다. 자, 왜냐하면 잔류응력이라는 게 또 잔류응력이라는 단어도 일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이 어떤 열을 받아서 이렇게 용접을 함으로 인해서 열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이렇게 양옆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은데 이것을 억지로 내가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억지로 어떤 힘으로 이렇게 눌려버렸습니다. 힘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힘으로 누르게 되면 얘의 입장에서는 이 모재 입장에서는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억지로 눌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움직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눌려져 있으니까, 이미 눌려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내부에 응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응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을 내부의 힘이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응력이다 해가지고 잔류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 억지로 눌러놓은 거 이제 용접을 하면은 이게 녹은 게 굳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굳어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요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죠. 다시 자, 이 부분을 제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많이 지나게 되면 잔류응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서서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사실 열 처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잔류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단,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단으로 용접을 보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보니까. 2번입니다. 수축이 큰 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자, 수축이 큰 이음. 자, 일반적으로 맞대기 용접이 필렛 이음에 비해서 좀 수축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접을 하면 이제 금속이 어떻게 되냐면 열을 받으면 이렇게 팽창을 했다가 다시 식으면 얘가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다시 식으면 이렇게 수축이 돼요. 이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게 되는데 즉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조금 더 수축되는 게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큰 이음을 먼저 용접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대기 음을 먼저 좀 하고요. 이제 나중에 필렛 용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기능장 시험이나 이런 곳을 하게 되면 구조물 용접을 하게 되는데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필렛 용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맞대기 이음의 경우에는 짧은 이음을 먼저 하고 긴 이음은 나중에 용접한다. 자, 어떤 부분은 짧은 용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긴 이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짧은 용접을 먼저 끝내놓고 이제 나중에 긴 이음을 용접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입니다. 중앙에서 양 끝을 향해 용접한다. 뭐 어떤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을 용접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분이 있다. 이것들을 다 용접하는 이제 빨간색 부분이 용접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가운데 부분부터 양 끝을 향해서 용접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용접물의 중심에서 항상 대칭으로 용접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심에서 이쪽을 먼저 다 용접하고 이 반대편을 용접하는 건 안 되고, 자, 용접하고 뭐 이렇게 대칭되게 이쪽을 용접했으면 이쪽도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용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용접물의 중립축을 생각하고 그 중립축에 대하여 용접 수축력의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게 하면 용접선 방향에 대해 굽힘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용접물의 중립축, 어떤 이제 중립축이 있고 이제 용접물이에요, 이게. 그것의 중립축이라면 이 중립축에 대하여 모멘트라는 건 회전력을 의미합니다. 이 회전력의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된다. 0이 되게 용접을 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력이 있는데 용접을 하게 되면 변형이 생기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모멘트의 회전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회전력이 합이 이제 한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방향,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0이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복 아크 용접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